비태 체제, 일명 비태 공업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892년부터 1903년까지 약 10년간 이 기간은 이제 알렉산드르 3세, 알렉산드르 2세의 이제 아들 알렉산드르 3세 치세와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3세의 아들인 이제 니콜라이 2세까지 통치했던 시기인데요. 재무장관 비테가 낙후된 러시아의 경제를 개혁하고자 서구의 자본을 차관으로 끌고 들어와 러시아의 중공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비테가 1892년 재무 대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되어서 러시아의 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비테의 개혁의 원인은 지난 수업에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흑해 지역의 재해권과 부동항을 얻고자 남하 정책을 추진하다가 러시아는 오스만 투르크와 동맹을 맺은 영국과 프랑스 함대에 대패한 것이 크림 전쟁이죠. 러시아는 짜르였던 알렉산드르 2세와 그리고 수많은 인텔리겐차, 즉 지식인이 이 크림 전쟁의 패배로 러시아의 낙후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안으로 그 개혁을 추진한 것이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개혁이죠. 러시아의 근대적 공업을 육성시키고자 188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인 철도 건설을 하게 된 것이 비테의 공업화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서구 열강에 비해 산업, 특히 중공업이 낙후되어 있었고 중공업을 육성하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러시아는 자본도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를 산업화시키려면 민간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산업화를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철도 건설이었습니다. 철도는 러시아의 동맥을 이어주는 인프라이자 산업화에 필요한 제철 공장과 같은 중공업을 육성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부족한 자본을 끌어모아야겠죠. 중공업을 육성할 자본을 형성하려면 외국 자본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이자를 채택하여 외국에 차관을 도입해야 하고 국내에 미약한 산업을 육성하려면 고율 보호 관세를 통해서 미약한 산업을 보호해야 하며 고율 관세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비싸게 만들어 국부 유출을 막고 러시아가 당시에 외국에 내다 팔 수 있는 밀과 같은 농산물과 석유를 적극 수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자본으로 철도 건설과 중공업을 육성하여 연평균 7에서 8%씩 성장하게 되고요. 석유 생산은 미국을 추월하여 1900년도에는 세계 1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태의 산업화의 결과로 급속한 산업화 추세로 노동자 계급이 수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1900년에는 200만이었던 노동자가 1914년에는 350만으로 불어났고요. 이들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있는 대규모 공장이 몰려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또는 모스크바와 같은 정치적 중심지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보통 당시에는 14시간에서 18시간씩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요. 임금 수준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낮았었고요. 공장에서 예를 든다면 20분 늦게 지각하면 하루 일당의 4분의 1을 벌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또는 기계가 작동할 때 잠시 자리를 비우면 또 벌금을 물리게 되었고요. 또 노동자들끼리 잡담이나 대화를 해도 벌금을 내는 이런 권위적인 공장 규율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 비참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낮은 임금도 현금이 아니라 물품을 지급한다든가 공장 있는 소매점만 이용할 수 있는 물품 교환권을 주고 물품을 시중보다 20 내지 30% 비싸게 이제 공장주는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몰려들자 도시의 물가 상승, 주택난은 가중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숙소는 항상 위생이 불결했고요. 가족 있는 노동자들은 좁은 집에서 5가구 이상 높은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와 불만은 당시 러시아에는 합법적인 노조가 없었고 노동정당도 부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시정할 수도 없었고요. 짜르 전제 군주정에서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달을 낼 수 있는 통로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경기 순환에 따라 경기 침체나 불황이 오면 사회주의자들의 의식화 교육으로 더욱 호전적으로 공장주나 자본가들을 상대로 파업이나 시위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기의 러시아의 대표적인 혁명 세력. 러시아에서는 서구식 정당이 부재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짜르의 전제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혁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크게 사회혁명당과 사회민주당으로 혁명단체를 결성하여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대표적인 혁명 세력으로는 인민주의의 전통을 계승한 사회혁명당과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민주당이 존재했습니다. 이들 당은 서구식,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서구식 정당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의 혁명 세력으로 봐야 됩니다. 사회혁명당은 1880년대부터 1890년대에 보통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에 이제 많이 수용되어 혁명에서 노동계급의 선도적 역할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테러를 중요한 투쟁 수단으로 사용했고 농민을 지지 기반으로 삼았으며 사유토지의 몰수와 분배를 의미하는 토지의 사회화를 주장했고요.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공동체와 소농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사회민주당은 노동계급을 혁명 주도 세력으로 보았지만 후진국 러시아에서는 2단계의 혁명, 즉 노동계급을 부르주아의 세력과 협력하여 전체 체제를 타도할 부르주아 혁명과 노동계급이 주도적으로 자본주의를 철폐할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사회민주당은 1903년에 제2차 전당대회에서 보세키피키와 멘세피키로 분열되게 되는데요. 보세키피키를 일명 다수파, 멘세피키를 소수파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볼세비키의 특징은 당내의 규율을 강조하고요.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복종하는 중앙집권적 정당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계급을 이끄는 소수 직업혁명가들이 정당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는 정치 세력들이죠. 반대로 멘세비키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고요. 당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멘세비키는 서유럽식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찰사회주의. 경찰사회주의는
알렉산드로 3세와 니콜라이 2세의 통치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2세가 다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혁명적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제 짜르가 된 알렉산드로 3세는 제정 러시아와 로마노프 왕조를 혁명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를 공황정국으로 만들어서 오흐라라라는 비밀경찰을 통하여 사회혁명당이나 사회민주당의 혁명 세력과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 구금, 고문, 시베리아 유형 등으로 강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혁명 세력이 노동운동으로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고요. 비밀경찰의 감독체제 하에서 노동운동은 허용케 합니다. 이전부터 황제 숭배 사상과 러시아 정교를 믿었던 순수한 러시아 민중에게는 짜르가 자유로운 아버지라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사회 현실을 짜르의 잘못이나 전제 정치 때문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본가의 탐욕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노동운동이 반체제 운동으로 발전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페테르부르크의 그 제철 공장이었던 푸틸로프 공장에서 1905년에 그 1월 달에 한 4명의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푸틸로프 전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파업이 이제 페테르부르크의 이제 모든 농장에서 동조 파업으로 확대되어 나가게 되면서 게오르기 가폰 신부가 주도하에 노동자 파업이 격렬하게 격화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오르기 가폰 신부가 황제에게 직접 탄원을 하기 위해서 그 노동자들을 이끌고 이제 겨울 궁전으로 가두시를 벌이게 되는 거죠. 당시에 게오르기 가폰 신부가 주장한 것은 8시간 근무제, 그리고 유해제 수립, 파업권 보장 이런 내용을 이제 황제에게 청원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 러시아의 짜르는 자유로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어떠한 불만이라든지 불평, 애로사항을 짜르에게 청원만 한다면 자유로운 아버지인 짜르는 들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가두시를 겨울 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시위대에게 궁전 수비대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위가 이제 확대되어 나가게 되면서 이것을 일명 우리는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러시아 군이 일본을 상대로 만주에서 봉천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군 지휘부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세력들이 황제를 상대로 국민 대의기구, 즉 의회를 만들어 달라고 체제 개혁을 요구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나 정부는 이 자유주의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냉담하고 있었죠. 그래서 양측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의 결과로 러시아 민중들은 황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피해 일요일 사건을 통해서
정부의 폭력에 대해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거세게 항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 보시면 이 러일 전쟁, 자 만주와 특히 이제 한반도 조선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이 카툼, 그리고 요 그림은 이제 만주의 이제 봉천 전투에서 이제 러시아 육군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본의 육군에 의해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1905년 1월에 피해 일요일 사건을 통해서 1905년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군부대가 러일 전쟁으로 만주에 있는 상황에서 자유주의 세력들의 비판과 개혁 요구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농민 소요, 병사들의 반란 등과 결합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전문직 단체, 자유주의 정당,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 노동조합, 농민동맹 등 새로운 성격의 조직들이 우후죽순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수민족의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요구가 민족주의 감정과 결합되면서 격렬한 대중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양되던 혁명의 물결은 전 러시아를 마비시켰던 10월 총파업으로 절정을 달하게 되었고요. 이런 혁명적 상황에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혁명 세력들에게 당근을 제시합니다. 니콜라이 2세의 당근책은 이제 10월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니콜라이 2세는 국민대의기구인 두마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의 권리를 부여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의 운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격화되면서 결국 12월에 모스크바 무장 봉기가 일어나서 러시아 군대가 이 무장 봉기를 진압하게 됩니다. 1905년의 혁명의 속성은 자유주의 세력은 10월 선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개혁 요구가 황제가 양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 러시아는 근대적 입헌 군주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니콜라이 2세는 짜르 체제가 러시아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정치 체제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2세는 자신의 10월 선언을 통해서 자신의 양보를 했던 것들을 이제 철회하려는 시도를 모색하게 됩니다. 전예가 혁명, 내전, 제1차 세계대전이 1917년 7월 말에 발발하게 되면서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에서도 애국주의 물결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면서 반독일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인 두마가 정부의 이제 전쟁 예산안을 승인하게 되고요. 사회 세력들, 즉 젬스트로버라고 하는 동맹과 도시동맹, 전시산업위원회 같은 사회 세력들은 정부의 전쟁 노력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노동자들도 이러한 전쟁 분위기와 애국주의 정서로 말미암아 정부의 이제 탄압으로 이제 파업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요. 러시아 짜르 정부는 거듭되는 패전 때문에 수세적인 입장에서 사회 세력의 협조를 거부하게 이릅니다. 전쟁 초기의 애국주의 열정이 전쟁을 패배하면서 정부의 전시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전쟁 중기에는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대중의 피로도와 고통이 커져나가게 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겠죠. 그래서 1915년 여름부터 파업과 시위, 식량 폭동 등이 표출되게 되고 1916년 말에 반전 시위와 짜르 체제에 대한 비난으로 발전하기에 이릅니다. 거듭되는 패전과 막대한 인명 피해는 결국 이제 전쟁을 혐오하는 염전 사상으로 확산되게 되고요. 장교와 사병 간의 첨예한 갈등이 고조되기에 이릅니다. 군 수뇌부와 장교들이
무모한 작전을 수립하여 병사들을 사주로 몰아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장교와 사병 간의 첨예한 갈등이 고조되기에 이르고요. 거듭되는 패전으로 말미암아 군사적 지식이 없는 황제 니콜라이 2세가 군 수뇌부를 교체하고 전선에 직접 나가 자신이 총사령관직을 맡아 전투를 지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황제가 수도인 페테르부르크에 남아서 러시아의 전시 정책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의 부재로 정부가 효율적인 전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혈우병에 걸린 황태자 세르게이를 병을 호전시켜서, 민간요법을 이용해서 병을 호전시켜서 니콜라이 2세와 황후 알렉산드라의 신임을 받았던, 그래서 정치에 관여했던 라스푸틴이 황제가 없으니 관료의 인사를 이전보다 더 개입하면서 국정농단을 일삼게 됩니다. 1910년 수상이었던 스톨리핀이 라스푸틴의 이런 국정 개입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라스푸틴을 시베리아에 유배 보내려 계획을 했지만 고집센 황후에 밀려서 실패하고 오히려 스톨리핀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라스푸틴과 황후, 라스푸틴과 공주가 황제 몰래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추문이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정부의 권위와 황실의 위신이 크게 결정적으로 추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1916년 12월에 당시 러시아의 최대 부호이자 황제의 조카였던 유스포프 공작이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라스푸틴을 제거하고자 그를 자신의 저택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라스푸틴은 평소 유스포프의 부인이었던 아리따운 이리나 공주의 흑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유스포프가 라스푸틴을 자신의 집에 유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나 공주가 라스푸틴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초대장을 라스푸틴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라스푸틴을 유인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빵과 과자 그리고 독이 든 포도주를 먹이게 됩니다. 근데 독을 든 그 포도주를 먹어서 이 라스푸틴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술에 취해서 포도주를 더 많이 가져와라. 그리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막 노래를 부르니까 유스포프와 그의 측근들이 겁이 나겠죠. 그래서 그를 라스푸틴을 총을 쏴서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진 라스푸틴을 에카타리나 운하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라스푸틴은 어떠한 사인으로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독이 든 포도주에 의해서 독살당했을까요? 아니면 총격에 의해서 죽었을까요? 사인은 익사죠, 익사. 그런데 라스푸틴이 죽기 전에 예언을 했다고 하죠. 즉 유스포프 집에 가기 전에 한 가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예언이었냐면, 나는 내년에 1월 1일 전에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귀족에 의해서 살해된다면 그들의 손에 25년간 피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나의 죽음이 황제와 또는 황제의 친척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폐하의 친척 또는 자녀 어느 누구도 2년 내에 죽게 될 것이다. 2년 후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기게 됐죠. 결국 1917년 2월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되고 니콜라이 2세가 폐위당하면서 니콜라이 2세의 가족들은 볼셰비키에 의해서 이제 감금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1년 뒤에 니콜라이 2세의 가족들은 볼셰비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1917년 2월 혁명. 1917년 2월 23일은 실력으로 3월 8일로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여성 노동자들이 식량 배급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 시위는 페테르부르크, 즉 페트로그라드의 전역으로 확대되게 이릅니다. 수십만의 군중이 거리로 나와 니콜라이 2세를 물러나라 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서 시위가 격화되었고, 황제의 수비대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고자 시위 대중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수비대의 볼린스키 연대가 시민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면서 시위 대중편에 서게 됩니다. 이어 페트로그라드의 수비대 병사들이 창명 상태로 이어지게 되면서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수비대의 군 수뇌부가 반란을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니콜라이 2세에게 황제 자리에서 퇴위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요. 니콜라이 2세는 동생 미하일 대공에게 옥자를 넘기로 했으나 동생이 옥자를 거부함으로써 로마노프 왕조는 몰락하게 됩니다.